어제 부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9,000명대 나왔습니다. 월요일에는 코로나 검사자가 많아서 화요일에는 확진자가 다시 느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7주 만에 10,000명대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재감염 사례가 급격하게 늘면서 또 상황이 악화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같이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이시죠.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부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602명. 지난주에 비해서 36% 떨어졌어요. 이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그 앞주인 3월 닷새 주에 그 확진자가 일 평균 12,500명 정도인데, 네네. 지난주인 4월 첫째 주는 확진자가 일일 평균 7,600명 정도로 36% 감소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6% 가장 많고 그 뒤로 30대, 20대 등 실제로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주로 확진이 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일평균 86.3명이지만 이전에 100명이 넘던 위중증 환자 수에 비하면 비로소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안타깝게 159분의 그 확진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예. 월요일에는 좀 검사자 수가 많아가지고 화요일 영시 기준 확진자 수가 그동안 쭉 많았는데 그래도 어제 7주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온 걸 하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확산세가 줄어들 거 기대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확산세는 확실히 줄어들었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념을 해야 될 건 이 확진자 수는 실제 검사 수하고 우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그 숫자하고 어느 정도 비례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검사를 했던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예. 하루 확진 검사자가 400만 명이 가까울 정도로 2주 사이에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확진 검사를 받았는데 똑같은 기간에 지난 4월 3일에서 7일까지는 40만 명 수준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가 검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요즘에는 검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검사를 해도 어떤 위로금조로 주는 그 비용도 너무나 작고 그것도 역시 유급을 갈 때는 지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검사 또는 치료 비용들도 대부분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샤이 오미크론이라고 표현했던 그런 분들이 굳이 주위에 있던 확진의 사례를 보면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내도 비슷한 것 같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감소세에 비해서는 주위에 증상이 있거나 또는 실제 주위에 또 확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자를 접하는 비율은 훨씬 높은 거라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좀 적게 한 그런 영향이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 같으면은 그렇게 했을 때는 정말 신고라도 해야 되고 너무 하늘짝 놀라가지고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줄어들고 있다니까 그 주간 위험도 이런 게 있네요. 그게 6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떨어졌다. 여전히 확진자가 많은데 코로나 상황을 글쎄요. 이제 당장 이번 주 이후에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고 다음 주부터는 많이 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아졌다 좋아졌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주간 위험도는 총 5단계로 합니다.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는 매우 높음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를 최고 단계에서 4단계로 떨어졌지만 부산을 포함한 비수도권은 매우 높은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자, 위중증자의 숫자가 정체 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거의 이제 없어지게 된다면 완화가 된다면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거의 벗어나는 거지 않은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간 위험도라는 것은 5단계 중에 최고 단계에서 겨우 한 단계 떨어졌고 그나마 부산 지역은 아직도 최고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 위중자 환자 수를 대비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자면 아직까지 부산의 전반적인 코로나19 상황은 최고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오미크론하고 스텔스 오미크론이 결합된 새로운 변이 엑셀 바이러스가 또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하던데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우리 이제 오미크론, 델타 이런 식의 이제 이름들은 주로 큰 변입니다. 변이가 바이러스가 아주 많은 큰 변화를 했을 때 그런 이름을 붙이고요. 네. 그 밑으로 이제 하위 변이가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엑셀이라는 바이러스도 기존의 오미크론 BA1과 스텔스 오미크론에 불리는 BA2가 유전자가 재조합된 하위 변이의 한 종류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뭐 영국 등 뭐 여러 나라에서 발견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 받았던 한 확진자한테 최초로 이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3차 3차 접종까지 완료한 확진자인데 특별한 증상은 일단 없습니다. 이 WHO인 세계보건기구도 일단 이 엑셀 변이를 일반 오미크론과 똑같은 분류를 하고 있고 특성적 변화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변이는 항상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네네.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지는 지금 방역당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자꾸 나오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코로나19 그 진단 키트 그게 완치가 됐다. 격리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뭐 3개월 정도는 양성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증상이 비슷한데 이래서 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재감염의 기준이 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재감염을 추정하는 기준은 예.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최초 확진을 하고 난 뒤에 석 달이 지나고 난 뒤에 재검출을 한 경우 그리고 최초 확진이 됐지만 보통 한 달 보름인 45일부터 89일 사이에 검출도 되면서 실제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상이 있거나 또는 확진자에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예. 이런 경우를 이제 당국이 지난 1월부터 3월 19일까지 전체 확진자인 924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이 중에서 재감염이 의심되는 분이 한 2만 6천여 명 정도가 되고요. 예. 2회 감염자가 그중에 2만 6천여 명이고 3회 정도 3번이나 감염된 분도 37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감염 추정 비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0.2%, 0.3% 정도인데 네네. 영국은 10%, 프랑스는 3.1%입니다. 굉장히 해외는 높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오미크론은 언제든지 재감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점이고 이런 부분은 추정 자료는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예. 당국에서 2주 간격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재감염되면 더 아프다고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감염이 되면 보통 위중증,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증상의 경중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은 위중증으로 악화된 경우는 기존 초유의 감염에 비해서는 2분의 1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재감염 지금 발표진 그 2만여 명 중에 위중증으로 악화된 사람은 14명, 사망자는 15명으로 이게 2회 감염 때문에 이번에 참 이게 되었고요. 네네. 누적 중증화율이 0.1%, 치명률은 0.06%로 뭐 기존의 0.27%, 치명률 0.1%에 비해서는 거의 한 절반 이하의 그런 위중증을 나타내기 때문에 재감염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그 위협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아까 말씀 중에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랑 비교했을 때 재감염률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낮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로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원인? 뭐 여러 가지 조사의 방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은 0.23%와 10%는 너무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의 방법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뭐 이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영국의 경우에는 이 감염 위구모가 너무 폭발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와 감염됐던 분이 일정 기간,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고 난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예. 우리 오미크론의 이 접촉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폭발적 증가 이후에 지금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영국이나 기타의 나라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자들은 기존 예방접종자들이
위중 정도로 빠질 경우가 재감염돼도 훨씬 낮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은 완치자라도 보통 석 달 이후에 예방접종을 스케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을 권고하는 이유가 이런 그 데이터를 근거로 했습니다. 예. 네. 새로운 변이 그리고 재감염이 계속해서 뭐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 주 이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바로는 실내에서 마스크 쓰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풀 거다. 그러니까 실외에서는 마스크 쓰는 걸 권고하는 사항,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예. 그 정도까지 될 것이다. 전문가로서 일단 포스트 오미크론 뭐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 저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리고 그 확진자들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어떤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회복을 이제는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은 그런 단계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고위험군은 아주 중점적으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인 요양시설이나 또는 그런 병원들은 더욱더 좀 잘 관리하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그럴 필요가 있고요. 네네. 의료체계도 단계적으로 일상화해서 기존 병의원,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일상적 치료 방법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화로 된 분들도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음압시설을 원래는 이런 감염병이 지나고 나면 음압시설을 다시 없애는 경향이 있지만 보건당국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정책의 방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령층의 재감염을 대비해서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계획이 이제 오늘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직도 이제 고령층이 20% 안팎으로 확진자가 기록되고 있고 예. 사망자가 65세 이상이 95%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FDA도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 모더나 화이자의 4차 접종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고위험군 그리고 노령자에 대해서는 4차 접종도 우리나라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좀 더 분석을 해서 비용 대비 효율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안정성과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 후에 실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4차 접종 매년 한 번씩 맞으라면 내년에 맞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